처음 드셨거든요. 네, 뒤에 체크무늬 옷 입으신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렇게 대통령님을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역시 투표는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누구신지 변호사님 말씀이라도 하시고 하시면 낫지 않을까? 누구시라고? 예. 죄송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에 거주하는 구자빈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 채무 관계에 관련해서 그 신불자 처리가 되면 고의적으로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채권자 입장입니다. 그 점이 어떤 배려가 전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그저 돈을 떼야만 되는 국가의 명령으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몇 번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개인이 국가의 명령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손해를 봐야만 되나라는 의구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좀 헤아려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정비법 관련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대부분 도심에서 낙후 지역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거주하고 어떤 그 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 그 소상공인들입니다. 저 역시 대전 그 인쇄 특화거리에서 인쇄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최근 2019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전을 해야만 되는데 현실적인 보상이 또 전혀 없습니다. 조합에 문의하니까 명도 소송을 해서 그냥 내몰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제가 비대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그 척수증으로 목이야 다 발바닥까지 마비인데 이렇게 된 배경은 뭐 그건 얘기 안 테러를 하셔도 당했습니다.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개발 관련해서 테러를 당해서 현재 이런 상황인데 재판에서는 모두 졌습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장께서 하는 말씀이 일단 알겠고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 좀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요약해서 그 문제는 왜 강제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냐? 네, 현실적인 이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살펴볼 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주십사. 말씀해 주시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자,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얘기 좀 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재개발 재건축을 왜 강제로 하냐? 이거는 약간 주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 그냥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 내 뜻대로는 할 수 없고 가끔은 다른 사람 뜻에 억지로 따라야 될 때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도 아마 뭐 4분의 3이니 5분의 4니 뭐 이런 3분의 2니 이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치러도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제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100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80명은 필요하다, 뭐 하자 했는데 20명이 반대를 해요.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20명이 반대하니까 끝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방치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해 놓는 거죠. 그게 소위 입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입법을 할 때도 아마 논란이 많겠죠. 예를 들면 이걸 5분의 4로 할 거냐
아니면 뭐 4분의 3으로 할 거냐, 3분의 1로 할 거냐, 과반수로 할 거냐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국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논의하고 싸우고 정리해서 법으로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강제로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시킬 수 있다. 거부하면 어떡하냐? 강제로 명도 소송해서 내보내고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요건에 해당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합의, 규칙에 강제력을 부여한 이유죠. 만약에 이런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모두가 필요한데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 못한다. 이러면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주먹 다짐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법으로 만든 거라서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그게 법이 어긋나냐 또 어긋나지 않느냐가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결판이 난 건데 아마 선생님의 주장이 법에 어긋난다고 결론이 난 것 같네요. 화나겠죠. 어쩔 수 없는 게 또 우리 같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겠냐. 입장이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토론 주제에 관계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빚받아야 되는데 뭐 채무 조정이니 파산이니 회생이니 마음대로 결정해 가지고 내가 분명히 채권을 1,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걸 200만 원으로 깎았냐? 왜 200만 원밖에 못 깎고 왜 800만 원을 정부가 마음대로 법원에서 깎아주냐? 그런 얘기잖아, 그죠? 맞는 말씀이죠. 왜 그래 도대체? 내 돈인데. 그런데 이건 역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니까 좀 다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채무 탕감이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얘기하는 거지 개인 간 대출에 대해서는 그걸 통제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을 들여서 뭐 7년 지난 5천만 원 이하는 탕감해 주자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개인들이 돈 빌려준 것도 해당이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회생제도나 파산제도는 상당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돈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 사이에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데 물론 돈 빌려준 거 이자 약정한 대로 끝까지 받으면 좋죠.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영영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장기를 팔아야 돼. 여러분 그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너 장기라도 팔아 막 이래가지고 또 안 판다니까 강제로 막 납치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력으로. 요새는 밤에 전화하는 횟수도 제한하고 그러잖아요. 못하게 한다든지 아예. 그것도 강제로 하면 안 된다. 밤새도록 전화해가지고 괴롭히고 막 이런 게 허용될 때가 있었어요. 나 돈 빌려줬는데 왜 빚 안 갚냐 이래 전화해가지고 전화기만 보면 막 스트레스 쌓여서 못 살게 해. 그래가지고 돈을 또 빌려가지고 빌린 돈을 갚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이 있어서 돈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떼일 가능성도 감안하고 빌려줘라. 떼일 가능성도 감안하고 빌려주고 그걸 이자라는 데다가 위험을 얹어서 돈을 더 받는다. 예를 들면 이분은 관상을 보니까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분은 돈을 엄청 잘 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빌려줄 때 이자율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감안돼 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영 안 된다 이 사람을. 근데 거기를 계속 원금 이자 계속 늘려봐야 어차피 재기 불능이다 이거 도대체. 그러느니 차라리 공평하게 딱 깎아주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받게 해야 죽은 채권이 일부라도 살아서 현실적인 돈이 되지 않냐. 근데 그걸 조정해 주는 게 파산제도죠. 또는 회생제도. 그것도 역시 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통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싫어도 할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적 관계에서는 파산이니 회생이니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채무 탕감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미국 대체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거는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든가 집을 담보로 돈을 엄청 빌렸는데 뭐 전부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다 빚쟁이가 된 거예요, 미국 시민들이. 근데 이걸 원칙대로 다 처리하면 다 금융권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주빌리라고 성경에 보면 50년마다 빚을 다 탕감을 해주고 뭐 어떤 데는 뭐 노예 종살이도 해방해주고 그랬다 그래요. 옛날에 원시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문명 사회에서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심지어 자식들까지 영영 그 빚은 상속된다. 이 뭐 마귀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채무 탕감을 좀 하자. 특히 금융기관들의 경우는 이걸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빚을 못 갚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이자에 얹어가지고 다 미리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측했던 위험 이미 다 비용으로 산정해가지고 이자로 받고 있는 그 부실채권 못 갚는 걸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으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면 이 10명 중에 1명은 못 갚을 거라고 보고 9명한테 그 1명 못 갚을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9명한테 다 이자를 받고 있는데 다 받았는데 그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다가지고 다 받으면 이게 부당이득이죠. 그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형평성에 맞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은행은 어떻게 받느냐, 예를 들면 연체가 발생하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숫자 예를 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누가 3개월 이상 또 1년 이렇게 막 연체를 하면 원래는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팔아요. 이거를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팔아요. 얼마에 파냐? 대개 뭐 10%, 많이 받으면 30% 팔아요. 그러면 산 사람은 원금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억을 내라고 쫓아가면서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3천만 원 받으면 엄청 돈 버는 거죠. 이거 온당하냐?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받다가 또 못 받아요. 그거 또 팔아요. 이번에는 5% 막 이렇게 팔아요. 5%에 산 사람이 더 고도의 아주 악질적인 방법으로 괴롭혀서 돈을 받기 시작해요. 막 밤에 전화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맞아요? 한번 당해봤어요? 옛날 당해보셨대요. 지금도요. 예, 지금도 몰래 하는 사람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원금의 한 5%나 뭐 7%, 뭐 3% 이렇게 사가지고 막 괴롭혀가지고 10건 중에 1건만 받으면 이게 본전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받겠어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 이러다 차라리 죽자. 진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죠.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 빚 문제 때문에
내 이렇게 평생 끌려다니면서 이러느니 차라리 죽자.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장부에 써진 숫자에 불과한데 A 땡땡 1억 뭐 원금 이자 막 늘어가지고 3억 이 장부에 써놓는데 실제 가치는 1%,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빚쟁이 입장에서는 3억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는 100만 원 가치밖에 없는데 빚쟁이 채무자는 3억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빚을 지면 신용불량 되죠. 통장 거래도 못하고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고 이러니까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어디 알바 같은 데 가면은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데 통장이 있어요. 그럼 통장이 없으니까 알바도 못해요.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손실이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방치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것 때문에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거는 탕감해버리자. 싹 정리해버리자. 이게 모두에게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반론이잖아요. 아까 선생님. 예를 들면 다른 분들. 제가 사실 오늘 대전 와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진짜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하려고 온 측면이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이거를 도덕적 해이. 아니 그거 뭐 7년 안 갚고 5천만 원 이하니까 채무 탕감해주고 그럼 앞으로도 7년 안 갚고 그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 생기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듯하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7년 지난 다음에 원리금을 못 받아가지고 7년 동안 못 받는 거 탕감해 주자니까 왜 해주냐? 해주지 말자. 나는 갚고 있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점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는데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7년을 버텨가지고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안 갚고 한번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7년 동안 못 갚은 원리금 5천만 원 이하 탕감해 주는 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니까 그거 보고 안 갚을 사람 생기니까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강요했나요? 네, 생각을 조금만 돌려 해보면 물론 능력이 되는데 안 갚는 그런 사람이 7년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가 시장을 하면서 저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조사를 하러 다니는 일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한번 몇 년 동안 했는데 진짜로 집집마다 때 띵동 하고 다 물어봤거든요. 세금 안 내셨는데 왜 안 내셨어요? 물어봐라 다 가서. 어제 잊어버렸는데 그럼 내세요. 그럼 내고. 저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는데요. 진짜요? 보니까 진짜야. 그럼 채무 탕감해주고 복지제도 지원해주고. 띵동해서 물어보니까 막 골프 치고 막 금게 있을 것 같아요. 압수해 보니까 집에 진짜 달러 뭐 이런 거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극소수. 근데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거의 압도적 다수가 7년 동안 빚을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으로
경제 생활도 못하고 버티는 사람들의 빚을 어차피 못 갚는 빚을 정리해 주자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겠냐?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겠냐? 채권자 입장에서 합리적 태도냐? 그거를 그렇게 장부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 비용 따지면 더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추경에다가 이제 그런 예산을 좀 편성했어요. 7년 지나고 7년 동안 연체가 되고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은 탕감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분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추가할 생각인데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당시에 그 코로나 위기를 넘어야 되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 개인들한테 돈도 막 대주고 비용도 정부가 다 부담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빚쟁이가 돼버렸어요. 다른 나라는 정부가 빚을 많이 줬어요. 보통 국가 부채 비율이 10몇 %씩 올라갔죠. 국민 총생산의 한 10% 전후를 그 극복을 하는데 정부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빌려줘가지고 개인이 부담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다 빚쟁이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빚쟁이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파산하게 됐고 문도 많이 닫게 됐고 이거 정부가 좀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실까요? 좀 보다 많은 분들께 말씀 기회 드리고 대통령님 말씀 모아서 들으면 네. 좋겠습니다.